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슈를 인사이트하다 CJB 이슈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아직 지정하지 않고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간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서 신속 심리 방침을 밝혀왔지만 윤 대통령 사건 변론을 종결한 이후 3주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침묵 속의 평일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인사이트에서는 지금까지의 탄핵 관련 상황을 정리해보고 또 탄핵 심판 결과가 우리 사회 또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남기헌 충청대 교수 그리고 엄태석 서원대 교수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탄핵 심판 선고가 있을 것이다. 네. 예측이 정말 많았는데 결국은 지금 다음 주로 이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은 다음 주 월요일로 공지가 이제 되긴 했는데요. 이제 먼저 교수님 지금까지의 탄핵 심판 과정.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통해 보셨겠지만 좀 오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계엄 과정과 심판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계엄 발표와 해제 그리고 지금 구속과 또 구속과 취소,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 이런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절차는 원래 이제 청구와 권한 정지, 심리 결정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네. 그 탄핵 청구는 국회에서 이제 청구를 해가지고 이제 권한 정지 청구가 되면은 권한 정지가 이루어지고 권한 정지가 이루어지면 곧바로 이제 심리에 들어가서 그 결론을 이제 맺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3일 10시에 이제 10시 23분에 계엄 발표를 했고, 네. 그다음에 10월 4일 0시 49분에 이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을 한 상황 속에서 1시 1분에 12월 4일 1시 1분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 다행히도 190명 여러 가지 어떤 계엄군의 어떤 협박과 또 회의와 또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로 들어가서 네. 총 190명이 들어가서 야당 170명, 여당 18명, 총 190명이 들어서 190명의 전원 일치 찬성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해제를 성사를 시켰죠. 네. 이제 그러고서 이제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탄핵 소추안을 이제 발의를 하게 됐는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가 그래도 결과적으로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표결을 했는데 204명이 찬성하고 반대가 85명, 기권 4명으로 탄핵 소추안이 이제 군의 본회의를 네. 통과시켜서 이제 대통령실로 전달이 돼서 그 이후부터 대통령의 어떤 그 직무가 정지가 되고 네. 또 이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공식 변론 기일을 잡고 그래서 총 11차례의 변론 기일을 마치고 지금은 이제 평결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인 거죠. 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과정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제 변론 당시에 이제 많이 보도가 됐지만 국회 측, 대통령 측이 정말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는데요. 양측에서는 여러 주장들을 했습니다. 크게 좀 어떤 주장들이 좀 나왔나요? 이제 국회 측에서 탄핵 소추를 했으니까 국회 측의 주장은 뭐냐 그러면 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계엄의 요건을 갖췄느냐. 이제 계엄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네. 일상적인 행정력으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지 못할 때 그때 군병력을 동원해서 긴급하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게 이제 계엄인데 과연 윤 대통령의 계엄이 이런 요건을 갖췄느냐. 첫 번째가 이제 그 혐의가 이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계엄을 하고 싶어도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그게 뭐냐면 국무회의를 거쳐서 계엄을 갖다가 발령하고 또 발령할 때 동시에
국회도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네. 그 전제 조건이 국무회의를 했냐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변론기일 10일차까지 보시면서 국무회의를 했냐 안 했느냐, 국무회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건데요. 회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이제 기관들을 평가할 때 회의록을 볼 때 어떻게 보냐 그러면 첫 번째는 회의를 사전에 공지했느냐, 안건을 공지했느냐, 출석을 확인했느냐, 그 다음에 안건을 심의했느냐, 심의에 따라서 의결을 했느냐, 그 의결에 대해서 모든 출석한 사람들이 서명했느냐. 요게 회의의 완결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완결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국회를 침탈을 했습니다. 국회에 병력을 보내고 경찰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병력을 보내서 국회 진입 시도를 했는데 그 진입 시도가 첫 번째는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게 아니냐. 근데 왜 계엄에서 국회가 중요하냐 그러면 계엄의 해제권자는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국회거든요. 네. 국회가 기능을 해야 됩니다. 암만 계엄이 되어도 국회는 기능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세 번째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는 아시다시피 선관위에 무장 병력이 들어가서 서버를 탈취하려고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그 국회의 탄핵 소추 측의 이제 탄핵 사유입니다. 네. 거기에 반해서 대통령 측은 계엄은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평화적인 그러한 계엄이었다. 그런데 비상 상황이라는 게 관점이 다릅니다.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회를 마비시켰다. 종북 세력들이 줄 탄핵을 하고 계속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법 독재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예산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국가를 위해 써야 될 예산들을 감축을 했다. 네. 감액을 했다. 이제 그게 또 사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국적 위기 상황으로 봤고 나는 평화적으로 개엄을 했다. 그리고 이제 절차적으로도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한 번 성립이 안 된 탄핵 소추안을 두 번 의결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 주장입니다. 두 네. 번째는 소추안에 원래 형법상 내란죄를 넣었다가 중간에 뺐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세 번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관한 권한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아예 그 자체를 이제 부인한 그런 것이었고 마지막에는 네. 부정선거와 야당의 줄탄핵 이런 것들이 나는 국가적 비상사태로 본 것이다. 그러니 나의 계엄은 정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변론 기간에 홍장원 메모가 나오고 네. 각종원의 증언이 나오고 총리의 국무회의는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 이런 증언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변론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참 몇 개월 동안 내용이 많았는데 두 분께서 일목요연하게 또 잘 정리해 주셔서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 구속 취소 로 인해서 이제 석방이 됐습니다. 네. 또 한 차례 논란이 있었는데요. 검찰이 또 항고를 하지 않아서 또 여러 이제 논란이 있었고요.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글쎄, 저는 평범한 국민이라면은 우리나라 헌법 학자들도 많을 테고 네. 법률 전문가들도 많을 테고 또 법률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여러 변호사들이나 그 관계인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황당한 결론을 내도록 가만히 내버려둔 그 주체들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당한 결론이었다. 이것은 마치 법을 잘 아는 법 기술자들이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접근을 해가지고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마 국민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관계법의 그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요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구속 취소를 했는데 네. 참 황당한 거죠. 당시 또 검찰총장은 그렇게 해서 취소를 해놓고서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는 또 그 날짜로 계산해가지고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또 이렇게 업무 지시를 하는 이런 황당한 사건이 이제 벌어졌는데 어찌됐든 제가 이번 탄핵 과정을 유심히 전 과정을 지켜보고 언론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도 야 우리 저는 법꾸라지 그래가지고 무슨 소린가 했어요. 네. 근데 보니까
진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가지고 법의 피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한 부류들이 있겠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서 저는 깜짝 놀랬고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는 어쨌든 결론 지어져서 다음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될 수 있게끔 아예 그 생각도 못하게끔 해가지고 관계법을 정확하게 고쳐서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이 그 구속 취소와 탄핵 소추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또 일부에서는 마치 그래가지고 이제 기각될 거다, 각하될 거다, 또 이런 또 논리를 피는 그런 그 법조인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헌법학자들도 오늘 성명을 내면서도 이와 같은 그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위에 봐서는 탄핵의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 네. 이런 측면. 저도 이제 행정학의 전문가로서 또 법학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좀 듣는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 과정에 있어서 절차 오류에 대한 문제에 대한 심판이지 네. 본류의 명백한 탄핵 사유에 관련된 판결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구속 취소와 탄핵 결론과의 어떤 그 맥락에 있어서는 별 영향이 없을 거다. 관계가 없다. 다만 이제 그 영어 모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소통의 채널이 다양해졌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더더욱 탄핵 기각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법조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최종 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많이 변했는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좀 몇 가지 사전적인 말씀 좀 드린다면 뭐냐면 이 탄핵 심판이요. 우리 헌정사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네. 세 번째인데 2004년, 2016년, 2025년. 그러니까 마치 앞에 두 번이 있었던 그 탄핵이 중요한 관행, 관례, 판례처럼 보였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때마다 사안이 다 달랐고요. 네. 그때 재판관들이 두 번도 재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세 번이니까 현재 재판관들이 임기가 6년이거든요. 6년이니까 그 전에 재판을 해본 적이 없겠죠. 다 처음이네요. 다 처음입니다. 다 처음이라서 그게 또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금요일 날 마치 뭐 매번 나오니까 두 번 나왔는데 마치 금요일만 되면은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게 평론가들이 제일 힘든 게 항상 물어보는 게 이번 주에 날까요? 월요일 날 물어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날까요? 그다음에 금요일이 되면은 다음 주에 날까요? 그건 아마 문형배 헌재 소장도 모를 겁니다, 지금. 큰일 났네. 이따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그것도 마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적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보를 좀 가지실 게 필요한 게 좀 여러 가지 뭐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라는 하나의 심판과 내란죄라는 재판 이 두 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잘못하면 이게 두 개가 막 섞여가지고 헌재에서 혹방을 받았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진행되고 있던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에서 구속이 되었는데 그게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을 다 달리 적용을 해서 이게 구속에서 풀려난 겁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가요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한번 신청하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서요? 두 번째는 그동안 70여 년 동안 검찰과 법원이 날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시간으로 계산한 게 제가 알기에는 거의 처음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꾸 천착을 해서 와 시간으로 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뭐 지금 여러 그 피의자들 또는 구속된 사람들이 지금 구속 취소 청구를 뭐 수도 없이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구속 취소 결정문을 볼 때 자꾸 시간에 자꾸 관심을 가지시는데 거기에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네. 그건 뭐냐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신병을 인치할 때, 넘겨줄 때 공수처가 검찰을 넘겨주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 뭐 서류도 없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내란죄에 관련된 재판에는 이 구속 취소가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잘못하면 우리 여러분들 80년대, 90년대 영화를 보면, 미국 영화를 보면 뭐 황당한 게 있죠. 뭐 살인자인데 무죄로 풀려나요. 경찰이 체포할 당시에 미란다 원칙을 읽어주지 않았다. 아, 절차적으로 기억나시죠? 문제가 영화를 있었다. 보면 옛날 그 영화 많았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너무나 미란다 원칙을 너무나 당연한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국 경찰도 체포하는 순간에 미란다 원칙 불러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유,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더불어서 지금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이제 불구속 상태니까 사조로 가지 않겠습니까? 사조로 가서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이 내란죄 재판이 관계자가 수백 명입니다. 이게 뭐 몇 년을 갈지 모르는 재판이라서 그 사이에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 이걸 우려하고 또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기각되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내란죄 재판을 진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얘기를 하죠. 자주 얘기하는 게 다수설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중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또 하나의 관점이 되겠죠. 대통령이 탄핵에서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됐는데 이미 내란죄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판을 중단할 것이냐. 근데 헌재가 답을 줬습니다. 답을 줬는데 헌재가 심리해 볼 필요는 있다. 얘기 뭐냐면 직접 청구를 하면 그때 심리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정상태죠. 좀 이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에는 제가 볼 때 크게 영향을 못 미치겠지만 구속 취소가 내란죄와 관련된 재판에는 상당히 형사재판에는 상당히 영향을 깊은 영향을 미칠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구속 취소를 했던 판사가 지금 이 내란죄 담당 판사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두 분께서는 이제 뭐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 결정에는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뭐 형사 이제 그 재판에서는 이제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또 의견을 얘기해 주셨고요. 그런데 중요한 네네. 것은 그래서 구속 취소가 됐어요. 네네. 그럼 뭐 문제가 있어서 구속 취소 시킨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공수처건 검찰이건 어떤 공무원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정도의 커다란 구속 취소의 결정이면은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이나 담당 공수처장에다가 사표를 내야 될 이런 네. 정국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 대통령 탄핵 과정은 너무 고도의 법리적인 건 문제 아니라 국민의 법감정의 중심에 서서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건 탄핵이 아니 이 정도의 순에서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탄핵이라는 건 어떤 그 형사적 재판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헌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의 문제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잠깐, 거기에 이제 접근을 해야 좋겠다라는 남 교수님 생각이 말씀을 받아서 네. 제가 짧게 얘기하고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탄핵 수사 막 이런 거 이루어질 때요.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너무 검찰, 경찰, 공수처가 벌떼같이 달려드는데 관할권에 문제가 생길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네. 너무 빨리빨리 가는 게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저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거 이제 이야기는 굉장히 또 핫한 쟁점인데 약간 이제 좀 시기가 좀 지나고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여쭤볼 게 가장 지금 궁금한 부분인데 왜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거지?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조용히 이제 침묵 속에서 이제 평일을 이어가고 있죠. 네. 왜 어떻게 늦어진다고 보세요? 글쎄 그간에 이제 늦어진다는 개념이 그간 노무현 전 대통령 전례에 비춰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춰서 이제 늦어진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결론을 맺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91일 만에 결론을 맺었는데 오늘까지 보면은 97일 정도의 장기간 이 편결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인데 네. 중요한 것은 그만큼 대통령 탄핵 소추 문제가 우리나라 국가 국민 어떤 통합 이런 의미에 굉장한 중차대한 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이런 것 하나하고 그간 이제 구속 취소라고 하는 이러한 사법적 어떤 사이클이 흘러가면서 사법부의 어떤 국민에 대한 신뢰 저하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틈틈이 하나라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자 이런 개념으로서 하나 지금까지 논의됐던 내용들을 또 절차 과정 내용들을 하나하나 더 검증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그 역할이지 않겠는가. 물론 당시 그 현재의 헌법재판소의 판결하는 그 현장에는 EV는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고 정보를 입수할 수도 없답니다. 네. 근데 우리 언론은 매일같이 어떨 것이다, 저떨 것이다. 네. 우리 같은 평론가들을 입을 들어서 언제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것은 이 현직 대통령의 탄핵소추 문제가 굉장히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고 이 나라 성패를 좌우한 중요한 네.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 논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아주는 것이 국민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완결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좀 늦어지고 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탄핵 심판이 180일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 180일이 굉장히 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노 대통령,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60일, 90일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여기 비해 보면 굉장히 뭐 늘어진다고 보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이 6개월인데 그걸 못 지킵니다. 사안이 간단해요. 경로당 가서 짜장면 돌리고 30만 원 집어준 거 이렇게 간단한 사안도 6개월이 걸립니다. 6개월 이상도 물론 뭐 6개월 넘어가죠 보통. 네네. 근데 그거는 뭐 판사들이 너무나 많은 판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늘어진 경우도 있습니다만 180일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우리가 왜 빨리 안 하냐 그럴 때는 한 150일, 60일 지날 때 해야 될 표현 아닙니까? 보통 말을 할 때 네네. 반도 지나기 전에 변론이 끝나자마자 매주 전화를 받고 매주 똑같은 말이 이번 주는 선고가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탄핵 계엄 관련해서 공수처 검경이 막 달려들 때 저렇게 가서는 마지막에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텐데 적법성의 문제가 제기될 텐데 지금 다 터지고 있는 게 구속 취소죠. 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신속하게 하다가 흘리게 되면요. 판결에 복종을 하기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은 단심제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흠결이 없는 판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제가 볼 때는 과로사할 정도일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동시에 치러본 적이 없는 헌재입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관위에 관련된 감사했다고 감사원에다가 권한쟁의 심판했죠. 권한쟁의 심판을 2개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탄핵 지금 여러 명을 했습니다. 동시에 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5건의 탄핵이 남아있는 상황에 대통령과 총리가 지금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물리적으로 일단은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관들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탄핵 심판 및 권한쟁의 헌법소원과 같은 모든 심리는요 7명 이상의 재판관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뒤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회가 임무를 방기한 겁니다. 6건밖에 헌재가 남아있지 않는데 국회 추천목 3명을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재판을 겨우 할 뻔했어요 우리가. 네, 그런 네. 상황에서 첫 번째는 이 재판이 신속이라는 것에 무게가 주어져야 되느냐 흠결 없는 합헌적 판결의 무게가 주어져야 하느냐 저는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요 차라리 여론이 박 전 대통령이나 노 대통령처럼 아예 2대8, 7대3으로 확 기울어져 있으면 부담이 적습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 결과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다시 또 이제 탄핵 인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헌재가 굉장히 난감한 거죠. 거기다가 뭐 혹시 평일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8명이 모여서 계속 토론해서 이렇게 의견을 모아간다. 그게 아닙니다. 쟁점들에 대해서 각자 얘기를 하고 연구관들이 도와준 자료를 보고 논쟁을 하지 나는 기각이야, 나는 인용이야. 그러면 설득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판결은 끊임없이 주장들을 하고 마지막에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죠. 왜냐 다른 탄핵 심판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권한쟁의도 해야 되는데 또 탄핵을 5개를 더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연적으로 늘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물리적인 일이 많아서
이제 좀 시간이 예. 이제 걸릴 가능성도 있다. 이제 예. 그렇게 이제 보시는군요. 물론 뭐 충분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만. 네. 그 아까 이제 난감한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그래서 그러면 언제쯤 선고 나올 것 같으세요?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 법관들입니다. 판사들인데요. 판사들인데 그 보수적이라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흥결성이 없는 판결을 해야 되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회가 헌법기관이다. 국회가 헌법기관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표결에 참여하라는 뜻인데 마찬가지로 판사도 각 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마치 무슨 회의를 해서 다수결로 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노골적으로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형배 권한대행도 모를 거다. 네. 어디쯤 가서 이제는 평의를 맞추고 판결합시다. 선건제합시다. 그건 뭐 누구라고 딱 잘라 말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평론을 보시면 굉장히 힘이 드실 텐데 정치인들은요. 미래 전망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평론가들도 상당수가 특정 정당의 정파적인 친소 관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헌법재판은 전문가도 많지가 않습니다. 헌법재판을 해본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잘 살펴보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정치적 관점, 정쟁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건 1년이 돼도 결론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럴수록 헌법재판관들을 각각 독립성을 부여한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잘하는 사람 의견 들어서 거기 가서 대변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럼 그 헌법재판소가 기능하는 원리가 헌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그 관련 여러 가지 행위들이 헌법에 명시된 내용대로 위반됐느냐 안 위반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정리가 된다면은 이건 그렇게 길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길어지고 뭐 논리가 어떻게 되고 논리가 많아질수록 이것은 정치적 재판의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이거 정말 자기의 개인의 안위가 아니라 이 나라의 역사, 이 대한민국의 존폐 위기의 최종점에서의 구국의 일념으로 네. 그 공적인 재판 과정에 임해서 매듭을 질 때 그분들도 이제 바로는 이제 자기 지지자들한테 막 이제 때로는 욕도 먹고 칭찬도 받고 하겠지만 네. 이 역사가 흘러서 향후에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 야 그때 헌법재판관들이 정말로 저쪽에 특정 전파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 뭐 이런 알겠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네. 그러한 재판 결과를 가져온다면은 사실은 뭐 그렇게 길어지지 않아도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론이나 정치적인 그런 생각 안 하고 헌법과 법리에 기초해서 판단한다면 늦어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은 이제 공지가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제 24일에 선고가 되는데 이제 이게 분리가 돼 있는 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과를 보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도 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어서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게 직결되게 뭐 총리가 인용되면 여기도 인용, 여기 기각되면 기각 이건 구조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한 가지가 연결돼 있죠. 그 한 총리가 탄핵 소추된 사유 중에 하나가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이런 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근데 그 한 총리는 이건 국무회의라고 보지 않는다. 국무회의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했다는 식으로 계속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 연결되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거 이것도 지난번에 경제부총리 권한대행에게 그 위헌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해결이 됐는데 이제 요것들이 묘하게 엮여 있어서 지금 이제 유출하는 건데 그 사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늘어지는 헌재 결정이 늘어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앞에 권한쟁의 심판을 하고 탄핵 심판을 할 때 결정문이 상당히 깁니다. 네. 거기에 내용과 대통령 총리의 내용이 혹시나 충돌되는 문장이 나오거나 내용이 나올까 봐 그거 굉장히 고민해야 될 겁니다. 차라리 그 앞에 아무런 심판이 없었으면
조금 자유로울 텐데 앞에 심판 결정문들이 긴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라도 앞에 결정과 뒤에 결정문이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안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고심스러울 네.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된다면 얘기해 주셨으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빨간불이 들어온 거죠. 아,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그 정도가 탄핵이 된다면 뭐 대통령은 그냥 탄핵될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봐야겠네요. 매주 월요일이네요. 매주 월요일. 예. 이제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이제 사회적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광장에서도 점점 이제 심화되고 있긴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사실 지금처럼 탄핵 찬반에 물론 탄핵 찬성의 논리가 훨씬 더 많지만은 네. 탄핵을 반대하는 그 지지층도 소위 보수 계층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찌 됐든 대세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것은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우리 국민이라면은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잘못 판결했다고 생각되든 잘했다고 하든 일단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정말로 이제 그 이후에 탄핵이 잘 됐다 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 또는 그 정치가들 또는 주민들에 의해서 이제 그 논박이 이루어질 거고 그 결과는 그 다음에 추스리더라도 어쨌든 이 나라를 바로 가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그 권위를 지켜주는 것이 우리가 탄핵 이후 대한민국의 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승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승복. 네. 선고 이후에 여야 정치권 그리고 이제 국민들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민주주의를 떠받드는 네. 몇 가지 원리가 뭐냐면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법치주의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뽑아준 대표들이 만든 법은 우리가 지켜야 하고 그 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사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삼심제도라는 게 있고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헌재가 심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그거의 문제에 승복 여부를 말한다는 현실이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교수가 학점을 줬는데 승복하지 않는다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생님이니까요. 네. 이런 논의를 나오는 정도의 수준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선진국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진짜. 예. 근데 그리고- 선진국인데 예. 또 계엄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이 나라 국민들의 평가를 우리 스스로는 자위하죠. 야, 우리나라가 촛불혁명이 있었고 민주주의가 있었고 그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어떤 그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최상위 선진국이다라고 자평은 하지만 네. 이번 탄핵 계엄 선포 이후에 세계 각국이 보는 한국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땅바닥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로 고민하고 해결해서 이 그 결정 과정에서도 이런 점을 반영을 해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되돌려 놓고 올바로 갈 수 있게 하고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게 하고 국가가 국민을 존중하게 하고 이런 사회 이게 이제 말로 법치주의, 국민주권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법치주의라는 것이 자칫 잘못해가지고 무조건 법을 따르라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어느 국민이 요즘 세상 따르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법관들이나 법을 종사하는 분들도 그냥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지켜라 이거보다도 자꾸 일상생활에 그 같이 호흡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늘 소통을 하면서 법 개정 운동도 하고 또 나라의 주요 정책도 이끌어가고 이런 것이 그 잘 되어서 나라가 바로 설 때 그때야말로 우리 엄태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최고의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탄핵 선고 이후에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오는 얘기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만약 인용이 되면 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나올 것이냐, 그 당사자의 승복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낼 거라고 봅니다. 내는데 지금 극렬하게 시위를 하는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승복해 주느냐 그게 더 문제지 대통령이 승복 안 하겠다고 할 방법도 없을 거고요. 승복할 겁니다. 그런데 흔쾌하게 네. 당연히 뭐 법에 대한 절차에 따라 처리가 돼야 되겠는데 저는 걱정하는 게 지금 극렬하게 대치하고 있는 탄핵 찬성 반대편의 시위대 그분들이 문제이고 더 중요한 건 그거를 부추기는 정치인들과 그리고 극렬 유튜버들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동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시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정치인들 국회에 있을 필요가 없죠. 네, 국회가 왜 그렇죠. 존재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도 윤 대통령은 흔쾌하게 승복 메시지를 낼 흔쾌하게 것이다. 하고 낼 것이다.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되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그 메시지를 극렬 탄핵 반대하는 분들이 받아들여 줄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한 대립이 있을 거다. 내긴 내는데 받아들일지는 이제 또 봐야 되는 네, 거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그 이후에 계엄 선포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차례 번복해서 네네. 한 걸 보면은 뭐 내긴 내겠죠. 내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탄핵 결과에 대한 승복이냐 아니면 또 다른 정치 행위의 연장을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삼을 것이냐 이제 이게 이제 문제인데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그래도 존재하려면은 있었다는 존재하려면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승복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 앞에 사죄하는 이런 모습까지만 보여준다면은 우리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왜 미워하고 욕하겠습니까? 행위가 잘못됐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바로 돌아온다면은 아마 큰 포용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한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상계엄부터 뭐 지금까지 국정 혼란 계속되고 이제 국정 공백 상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도 그렇지만 중앙도 그렇지만 지방자치가 있어서 그나마 지금 지방이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지방 행정에도 영향을 많이 이렇게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좀 미친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지금 거의 마비 상태일 겁니다. 네네. 왜냐 그러면 대통령, 총리는 탄핵되어서 직무 정지되어 있고 부총리가 지금 그 권한 대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정부가 계속 존치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존치한다 할지라도 현재 장관들은 뭐 당연히 자리를 떠나는 게 뭐 일반적인 상식이니까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지시를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겠고 또 장관이나 차관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자체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된 부분들이 많은데 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막 각종 사업과 정책이 계속 홀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파장이 있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정이 거의 마비 상태라고 느끼는 게 얼마 전에 미국 에너지부에서 민감 국가로 우리가 지정돼 있는데 그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지금 그 민감 국가 그걸 해제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외교부 장관하고 사람들 발표하는 걸 보고서 민감 국가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있더라고요.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 거기 꼈는지에 대한 해석도 구구한데 다 당리당략적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종북, 친북적인 데다가 계속 그러니까 전쟁 단체도 모른다고 결렀다. 반대편. 여당에서 대통령이 맨날 핵 만든다 그러고 비상계엄이라 하니까 민간 국가에 끼는 거 아니냐. 분석도 제대로 안 된 거네요. 그렇죠. 분석도 잘 안 됐고 대처도 잘 안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민간 국가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1988년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나 지금이나 골자는 핵입니다. 핵. 핵 개발 및 핵 전쟁,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의 잔존성이 있고 또 그 국가들이 미국이 말하는 테러 국가나 위험 국가와 대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우방도 걸려 있어요. 거기 올라간 게 대만,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 미국과 굉장히 우방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들도 걸려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핵을 개발하려고 한다. 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핵이 있다. 그런데 이들이 상대국과 대치국과 전쟁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미국의 내셔널 인터레스트, 국익의 위협이 된다. 그러니까 핵
기술을 유출하는 걸 절대 조심하라라는 게 민간국가 지정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거를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민간국가 그 리스트에서 빼달라고 지금 협상하러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협상이 되겠습니까? 제가 에너지부 장관이라도 이 사람이 지금 장관은 장관인데 이 정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 사람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내용도 모르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내외적으로 네. 우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문제가 크구나. 공백 상황이 크구나. 특히 하나만 더 더하겠습니다. 네네네.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가 감기가 걸린 나라입니다. 네. 우리가 1년에 99조의 무역 흑자를 보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관세 장벽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협상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 서글픈 얘기죠. 행정 또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방 자치 실시의 그 가치 필요성에 정치적 실시의 필요성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중앙의 독재 전제 정치를 막을 수 있는 그 방파제 역할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도 지방적 이제 과거 같았으면은 아마 전국의 시도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던 시절 같았으면 우리 지방까지 파급되는 효과가 굉장히 컸을 테고 컸겠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체감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컸을 테고 제 생각 같아서는 만약에 그랬다면은 시도지사 지역의 주요 인사들도 벌써 리스트업 돼가지고 체포조가 만들어졌지 않겠는가. 저도 그 당일날 10시 반쯤에 그걸 보고서 깜짝 우쭐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몸 조심하시라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제 저는 80년도 79년 박정희 죽고 80년 전두환 이 시절이 딱 떠올라서 네. 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돼서 이제는 정당이 대통령과 다른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네. 그러나 정당이 대통령과 같은 지역 우리 충북 같은 경우, 또 충남, 또 대구 이런 같은 서울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공통적으로 사실 좀 다행했던 것이 계엄선포 발표되고 곧바로 서울시장이나 대구시장이나 몇 개 자치단체장들이 옳지 않다라고 의견을 낸 바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차츰차츰 이제 그 지지 세력이 쌓이니까 이제 와서는 그 국민의힘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협의회를 만들어서 우리 김영환 지사가 거기 회장이지 않습니까? 네. 협의회 차원으로 자꾸 지지 성명을 내고 탄핵 반대 이유서를 내고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방자치 실시하는 거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런 측면을 정치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숙지해주고 또 하나 이제 만약에 문제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은 사실 그 작년에 그 예산 그 정부 예산 최종 결정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네. 삭감 정책을 쓰고 그래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새로이 그 지역에서 수행해야 될 그 예산안은 신년 초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과정에 접목을 시키려고 막 기획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대통령 이 탄핵 재판 과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추경을 못하죠. 트럼프가 저렇게 돼가지고 세계가 지금 경제가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그 예산 추경 예산 편성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핵 그 재판 과정 속에서 우리 특히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지만은 지방은 많은 부분 주요 정책들 삭감된 정책들 또 새롭게 지역 주민이 필요해서 중앙정부의 재원을 받아와야만 해결해야 되는 정책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건 작게 보면 우리 지역의 손실이지만은 이것이 전국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국가의 그 지금 가장 밑바닥이 네. 문제가 그러니까 탄핵 심각하다. 심판이 늦어지면 당연히 이제 정확하게 해야겠지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제 뭐 추경부터 이런 문제들이 지금 사실은 거의 올스톱에 가까운 상황이고 이게 안정이 되면 이런 것들이 돌아갈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뭐 경제적으로나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김영환 도지사 얘기를 해주셔서 이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사실 김영환 지사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행보를 뭐 임기 초부터 계속 이제 보여왔는데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 뭐 김영환 지사의 입지에 대한 뭐 영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뭐 그런 추측들도 있습니다. 뭐 입지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아시는 것처럼 네네. 우리 도민이 아시는 것처럼 김영환 지사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치적 그 연분 관계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사실상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당사자가 탄핵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차원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탄핵이 된다면은 김영환 지사의 정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은 또 지금 어려웠던 그 김영환 지사의 어떤 그 도민 여론을 내년 지방선거에 도지사 그 제 선거 과정 내년 지방선거 네. 그 입후보 과정 속에서 네. 좀 문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받을 수도 있다.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영향을 이제 받을 것이다. 받을 이렇게 겁니다. 보시는군요. 예, 예. 그 문제는 도민들이 느끼는 것하고요. 네. 정치인이 느끼는 게 다릅니다. 이게 사실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도민들께서는 놀랄 수도 있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얻게 된 학습 효과입니다. 그때 상당수의 그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뛰쳐나가가지고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서 뛰쳐나가가지고 바른정당을 만들었습니다. 20몇 명이 나갔을 거예요. 네. 유승민, 이준석, 권성동 아마 의원도 나갔을 것 같은데 그때 나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과자가 돼버렸어요. 당을 배신하자. 그래서 항상 유승민 이분이 터지는 게 항상 한동훈이 계속 여당에서 혼나는 게 배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당론에 따라서 가면 공천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되거든요. 당 안에서. 공천은 당에서 주는데 우리나라 거대 정당의 공천 안 받고는 본선에 못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 뒤에 투표는 또 국민들이 하시고 도민들이 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문제다. 그래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의 상황이 그런 학습 효과를 낳아서 가능하면 이탈하지 않고 당론을 안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김영환 지사도 그러니까 당론을 따른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공천 과정에서 당론을 어쨌든 공천 받는 게 우선이니까. 그렇죠. 그래야 정치를 하니까요. 정치인들은. 예. 자, 어쨌든 탄핵이냐, 인용이냐, 기각이냐,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 이제 지역에 사니까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동안 김영환 지사가 추진했던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이 혹시 동력을 잃게 되는 건 아닌가? 이제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이제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김영환 지사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자타가 공인하는 그래도 관계가 깊다. 네. 이런 과정 속에서 긍정적 측면에서 좋은 그 선한 영향력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탄핵이 결정돼서 하야를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충청북도 물론 이제 대통령 새로 뽑힌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면은 우리 충북에 여러 가지 입장에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섣불리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탄핵을 전제로 한다면 그럴 것이고 만약 기각이 된다면은 또 오히려 더 큰 시너지 효과로 또 받아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저희는 사실 이런 것이 서글픈 거죠. 네. 다 연결이 돼 있는다는 것이 그렇던 거죠. 그렇습니다. 한마디 짧게 듣고 저희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팔의 안으로 굽는다고요? 네네. 여당 다지장들이 유리하긴 합니다. 네. 네. 다 얘기가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탄핵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기다려봐야 되는 거고 긴장감이 계속 클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국정 혼란이나 공적 공백을 봤을 때 또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는 사회 혼란을 또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민생 회복을 위해서 정치권과 또 이제 정부가 하루빨리
이 일에 집중을 해야 될 텐데요. 마지막으로 좀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할지 한 말씀씩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도민들께서는 탄핵을 주장하는 측과 또 기각을 주장하는 측의 말만 듣지 말고 헌법의 입장에서 계엄 선포가 탄핵의 대상인지 아닌지 시민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에 관련된 의견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치인들 또 재판관들께서도 개인의 안위, 자기 친분 관계의 어떤 역할보다는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올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중요한 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이 땅의 정치인들은 제발 언행일치 심정으로 정치 행위를 해주십사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따끔한 일침을 주셨고요. 네, 솔직히 탄핵 심판 이후에 한국 사회의 미래 전망 저는 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곧장 국회 안에서 격돌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네. 경우든 또 대선 구도로 갈 수도 있고요. 거기다 또 핵폭탄 같은 명태균 게이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선거를 치른다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엄청나게 싸울 텐데 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그 마음 중심에 국민을 좀 두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남규현 충청대 교수, 엄태석 서원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슈 인사이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